오늘은 알렉상드르 듀마의 작품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가 배신당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탈출 후 거대한 보물과 신분을 얻어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변신해 복수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의, 용서, 희망 등이 깊게 다뤄지며 인상간 본성과 운명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알렉상드르 듀마는 1802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문학적 활동은 1829년 데뷔작 아도니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역사 모험 소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듀마의 대표작으로는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삼총사가 있으며 두 작품 모두 1840년대 중반에 연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1844년부터 1846년까지 연재되었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잘 녹여내어 복수와 정의, 인간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듀마는 오기스트 마케와 협력해 작품의 줄거리를 확장했고 그의 풍부한 상상과 탄탄한 스토리 전개가 보입니다. 듀마는 프랑스 문학사에서 장르 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생애 동안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문학적 성취뿐 아니라 대중적인 성공도 거두어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 운명, 사랑, 용서에 대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한 인물이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본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레뉴 섬과 자루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도, 펜커, 도칠,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정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촉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선박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고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거둬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스탠커톱,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셀, 시트와 할리아드, 압도 타울, 톱쉘 크루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 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레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쉘과 앞돛을 내려라. 랭컷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레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퍽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에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씨,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렌 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차한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번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렐뉴 섬과 자루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도, 펜커, 돛을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 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장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족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선박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고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걷어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탱커톱,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쉐일, 시트와 할리아드, 앞도 타울, 톱쉘 클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난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 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레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쉘과 앞돛을 내려라. 펜컷돛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레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퍽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에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씨,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찬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본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렐뉴 섬과 자루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도, 펜커, 도칠,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장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족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선박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에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고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거둬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탱커톱,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쉐일, 시트와 할리아드, 앞도 타울, 톱쉘 크루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래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쉘과 앞돛을 내려라. 랭컷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래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퍽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에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씨,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렌 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처한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본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렐뉴 섬과 자루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도, 펜커, 돛을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 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장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촉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선박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고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걷어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스탠커톱,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셀, 시트와 할리아드, 압도 타울, 톱쉘 크루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난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 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레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쉘과 앞돛을 내려라. 스팽컷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레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퍽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씨,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렌 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처한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번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렐뉴 섬과 자로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도, 펜커, 도칠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장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촉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선박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고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거둬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탱커톱,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셀, 시트와 할리아드, 압도 타울, 톱쉘 크루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난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 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레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쉘과 앞돛을 내려라. 펜컷돛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레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퍽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없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시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렌 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처한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본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렐뉴 섬과 자루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도, 펜커, 도철,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장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촉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선박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에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고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거둬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스탠커톱,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셀, 시트와 할리아드, 압도 타울, 톱쉘 클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인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래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쉘과 앞돛을 내려라. 탱커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래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퍽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에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씨,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 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처한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번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렐뉴 섬과 자루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도, 펜커, 돛을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 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장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촉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선박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 거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거둬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스탠커폿,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쉐일, 시트와 할리아드, 압도 타울, 톱쉘 클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난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 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레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쉘과 앞돛을 내려라. 스탠커폿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레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퍽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에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씨,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렌 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처한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본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렐뉴 섬과 자루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도, 펜커, 도칠,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장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족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삼박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에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고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거둬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탱커톱,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쉐일, 시트와 할리아드, 압도 타울, 톱쉘 크루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난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레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쉘과 앞돛을 내려라. 펜컷도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레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퍽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왔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시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렌 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처한 제1장 마르세유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망포는 자가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를 거쳐온 3본 마스트 선박 파라온호를 신호로 알렸다. 관리에 따라 조타사가 즉시 배를 타고 나가 샤토 디프성을 돌아 캡 모르지우와 리옹섬 사이에 그 배에 올라탔다. 곧이어 역사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었다. 마르세유에서는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일이 언제나 큰 사건이었다. 특히 파라온호처럼 마르세유의 옛 포세아 선창에서 만들어지고 장비를 갖춘 후 마르세유 상인의 소유로 운항되는 배라면 더욱 그렇다. 그 배는 계속 전진하여 칼라사렐뉴 섬과 자루스 섬 사이의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 포메그 섬을 돌아 정박을 향해 나아갔다. 톱세일과 압두, 펜커, 도칠, 단체로였지만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항해에 익숙한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배는 매우 능숙하게 조타되었고 닻은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앞 돛대의 밧줄도 풀린 상태였다. 조타사는 배를 내항의 좁은 입구로 몰고 있었고 그 옆에 서서 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부장하는 젊은 선원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퍼지던 막연한 불안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 작은 배에 뛰어들어 파라온호로 가자고 촉했다. 그 배에 도착한 것은 파라온호가 라 레제브 항구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젊은 선원은 조타사 옆 자리에서 모자를 벗은 채로 선박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한 대략 18에서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까만 눈과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마주하며 자란 사람의 특유한 침착과 결단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단테스. 작은 배 타고 있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었던고요? 왜 이렇게 배 분위기가 침울하고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씨. 제게는 특히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치비타 베키아 근해에서 우리의 훌륭한 르클레르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다급히 물었다. 화물은 모두 무사합니다, 모레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님은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주는 체념한 듯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그 훌륭한 선장에게 닥친 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 아니요. 뇌혈로 극심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돛을 거둬라! 즉시 승무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각자의 지점, 스탠커톱, 블렐럴과 아우트홀, 톱셀, 시트와 할리아드, 압도 타울, 톱쉘 크루라인과 번트라인으로 달려갔다. 젊은 선장은 그들의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왔다. 이 불행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선주는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항만청정과 긴 이야기를 난 후 선장님은 매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리셨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선장님
선장님은 해목 속에 36파운드 포탄을 머리와 발 쪽에 넣은 채로 엘지글리오 섬 근처 바다에 잠드셨습니다. 선장님의 미망께는 그의 검과 훈장을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10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모두 결국에 침대에서 돌아와 참 의미 있죠. 단테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그래 에드먼, 선주는 점점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말대로 화물들이 참 모두 안전하고 이상 없습니다. 모레씨, 제 말을 믿으세요. 이번 항해 수익 25,000프랑을 누가 준다고 해도 마다하실 겁니다. 그들이 라파운드 타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젊은 단테스가 외쳤다. 톱실과 앞돛을 내려라. 랭컷 걷어 올려라. 그 명령은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줄 풀고 클로드업 돛 밑부분 접기 해라.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돛이 내려졌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레씨, 이제 승선하시겠습니까? 단테스가 선주의 조급한 명령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복하고 당글라그 씨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으니 모든 자세한 내용은 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박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배에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선주는 두 번째 초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마치 노련한 선원처럼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왔다. 단테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선주와 대화를 나눌 당글라스가 다가왔다. 당글라에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선원들에게는 미운 존재였고 그에 반해 단테스는 선원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었다. 무레씨, 당글라르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겪은 불행에 대해 들으셨겠죠? 그래. 불쌍한 르클레르 선장.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최고의 항해사였죠. 모렐렌 선사처럼 큰 회사의 이익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말하면서 정박을 지켜보는 단테스를 흘끗 보았다. 항해를 아는데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닌 듯하오. 우리 친구 에드몽은 배를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어.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보이더군. 맞습니다. 당글레르는 단테스를 향해 증오에 차한